안녕하세요. 특집 서리우 주도주를 찾아라 손유빈입니다. 갑진년 첫 달 코스피 지수의 성적은 글로벌 주가 지수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소되는 그 과제가 지금 저PBR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책 대결에 따른 테마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에는 미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공약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다양한 정책 변수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관련 산업이 섹터와 종목 트렌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특집 서리우 주도주를 찾아라. 이 시간에는 정책과 AI 키워드를 통해서 성공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AI 키워드를 통해 주도주를 함께 찾아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최성화 리서치 아름 대표,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연간으로 보자면 어떤 사이클이 시장의 시나리오를 끌고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실지 먼저 황재수 지점장께 들어볼까요? 주도주가 과연 뭐가 될까? 늘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진짜 생각했던 게 너무나도 급변을 합니다. 사실 이제 준비는 늘 왜냐면 어디서나 이제 고객분들이나 뭐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늘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너무 빠르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늘 바꾸고 늘 시장을 캐치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느 거냐라고 했을 때 AI 관련된 반도체 모두가 이제 아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숨은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도주.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하는 장이 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도주 내에서도 이거를 따라가야 돼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있다는 말씀드릴 것 같은 뭐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주식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월 말부터 이제 저PBR 트렌드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성장주는 다소 좀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저PBR 그리고 이제 성장주의 균형이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맞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최성환 대표께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정책 이슈 때문에 많이 뜨거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그 PBR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PBR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PBR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기반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뭐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것들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PBR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PBR의 분모에 해당하는 이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PBR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5배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흥국 평균 1.6배 그리고 뭐 선진국 평균인 3배에 언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기반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PBR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뭐 이제 제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이 1.42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 내부의 그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대형주인 그 프라임과 그리고 뭐 주용주라고 할 수 있는 스탠다드 그리고 벤처 같은 그런 그로스 이렇게 세 가지 업종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PBR이 1.3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0.9배. 그리고 이 그로스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3.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프라임과 스탠다드만 구분해서 본다면 1점 초반 정도로 우리나라와 근소한 근사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뭐 그로스 증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코넥스를 끼워낸다고 했었을 때
이 PBR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R이 무조건 낮다고만 해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선별적으로 또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또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변수 뭐 이렇게 항상 좀 상존해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분기별로 이벤트들도 많이 좀 있는 한 해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리스크 방어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점장님? 일단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신한 지점장님께서 황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순환매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다 싶어서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는 평상시에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것에서 주도가 나오면은 거기서 좀 수급을 변동시킨다던가 최근에 보면 코스닥을 팔고 저평에 옮겨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 이제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흐름인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섹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종목이 가네 싶어서 따라가다가 또 고점에서 물리고 그게 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도주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어찌 보면 그 주도주가 변한다는 게 그 기간이 짧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차전지가 그 상반기 내내 오른 것 같아도 1분기 때는 오르지 않다가 2분기 때 폭발적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세 분 또 이렇게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서리후 주도주를 찾아라. 첫 번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키워드로 갑진년 부상할 주도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특집 설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 첫 번째 키워드는 정부가 쏘아올린 증시 부양, 한국 재평가 기대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카드로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특별대담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세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행보에 저PBR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연초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저PBR로 분류되는 지주사, 자동차, 금융 섹터로 메이저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롯데지주, 삼성물산, 한화 등 지주사들은 최근 2주 동안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신고가 행진에 부품주도 함께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섹터도 저평가 업종으로 꼽히며 주목을 받고 있죠. 정부가 쏘아올린 증시 부양 행보로 유력한 주도주 후보로 부상한 저PBR주. 연초 반짝 열풍에 그치지 않고 청룡의 주인공으로 올라설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특집 서리후 주도주를 찾아라 첫 번째 키워드 정부가 쏘아올린 증시 부양 한국 재평가 기대업입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지금 저PBR주가 핵심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시장 환경 그리고 디스카운트 현황부터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보겠는데 앞서서도 일본 시장과 좀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국내 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네. 실상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1.2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리고 선진국 평균보다는 확연하게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조업에 기반으로 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저 수치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특화된 그런 저PBR 종목을 찾기보다는 네. 차라리 금융 쪽에 이제 저PBR 종목을 찾는 게 이 자산을 재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 평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치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넣은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자산 빼기 부채를 해서 순자산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매각한다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PBR이 낮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매각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건물도 제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는 경우고 그쵸. 기계 장치 같은 경우에도 장부가로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판매할 때는 고철로밖에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자산 가치가 좀 제조업이 그 금융업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PBR 종목으로 그 종목군으로는 금융업이 상당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금융업 중에서도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은행 업종이라든지 은행. 보험 업종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은행 업종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시중은행에 대한 인가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또 지방은행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모멘텀이 정책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조업 기반의 경우에는 PBR의 그 1 이하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지기보다는 이 기회 자체를 금융업에서 부동산 PF를 피해갈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 쪽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으로 정부가 또 2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같은 그런 세부안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 그 많은 대책들을 이제 발표하는 회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내용들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종목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쪽에 베이스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투자에 나서는 게 좀 긍정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또 그에 맞춰서 행보를 좀 따라줘야지 그 정책이 뭐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자리하지 않을 텐데 일단 수익성 개선이 전제가 돼야 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따라와 줘야 하잖아요. 상장사들은 뭐 좀 속도감 있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뭐 일단은 그 우리나라 보면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지주사들이나 이런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속 증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BR이 낮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ROE가 또 낮다는 얘기인데 ROE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인데 얼마나 내가 부채를 빼고 내가 투여한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인데 이 ROE를 높이려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게 내가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소각하거나인데 뭐 이제 아까 최성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연장선상이지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ROE가 낮은 기업들은 그 구조적으로 ROE를 높이지 못하는 산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쉽게 올리기 물론 AI나 로봇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하려면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경영권 방어라든가 상속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과연 대주주들이 뭐 이런 걸 얼마나 정부 정책에 밀어붙인다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그 전문 경영인 제도가 많이 돼 있고 오너라는 네. 개념보다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너보다는 경영권에 이제 그 전문 경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정부 정책이 밀어붙인다고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업이 정말로 실적이 성장세를 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을 이게 좀 증시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세제 지원 카드를 또 꺼냈고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 대담을 통해서 세제 개혁에 대해서 다시 또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세제 지원의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하세요? 뭐 기업 측면도 있고 사실 뭐 저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업 측면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으로 더 써라라고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더 써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원의 말씀처럼 지배구조 개편이랑 세금에 대한 부분,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 늘 인식을 하고 있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한일 관련돼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이제 뭐 소부장 관련돼서 한때 육성을 펼쳤던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제 정부에서처럼 이번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이 환원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일본은 6개월 동안 주가가 장기 상장을 했습니다. 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던 종목,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급격하게 상승한 것 같지만 이제 아직까지 초입이고 장기로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작인 따라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기보단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회 안목으로 보고 일본도 분명히 6개월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던 걸 봐서는 이제 이런 추세 계속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항상 느끼는 거 있습니다. 맨날 질문은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 외국인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주라든지 이렇게 저평가, 저밸류를 가졌던 저 PBR을 가졌던 부분이 대부분 이제 좀 큰 기관들이었다라고 보는데 과연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효과를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퍼에서 예를 들어 뭐 저 PBR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면 그 증시 안에서 이동이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도 이 측면에서 이제 NISA 그러니까 뭐 국내로 보면 ISA랑 좀 같은 건데요. 이제 투자 한도를 굉장히 크게 지원을 했고 두 배 이상 지원했고요. 매년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 5년 동안 뭐 3천만 원 납입이 가능한데 이쪽도 이제 2배나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이제 자금 그러니까 다른 자금들을 예를 들어 안전자산으로 되어 있던 일부를 증시로 유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도 만약에 코스닥을 또 적용하겠다라고 하지만 코스닥 과연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은 게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주주한테 환원하지 네. 기계장치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어봐야 주주 환원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세게 올라가는 것들은 주주 환원 정책을 막 발표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시가로 8%까지 하는 정도로 이런 여력이 있는 회사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에서 안 그런 쪽으로도 옮겨야 된다면 좀 강력하게 이제 개인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IS에 대한 확대라든지 아니면 더 다른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퀀트로 이제 뽑아서 저 PBR에 올랐던 뭐 이런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목표가 증시 부양이기 때문에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또 다방면으로 연결된 다른 부분들도 좀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최성환 대표께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정말로 지금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주체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빠져 있다 주가가 그런 의미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계속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가지 이렇게 않는지. 못 가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인구 추이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인구 추이가 10년 동안 인구 추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2,2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63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뜬금없이 이제 인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 2009년도서부터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401K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많은 양질의 자본이 들어오게 됐고 미국의 근로자라면 10%가량의 이 401K 연금에 의무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40%가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끝날 때까지 뭐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미국 증시에는 그만큼의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는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9% 정도가 이제 그 납입이 되고 15%가량이 국내 증시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보다 상당히 그 규모가 적고 비중도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5년이 있으면 경기 활동 인구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10년이 지나면 아예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암울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자본을 국내 시장에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 부양책을 쓸 게 아니라 빨리 저출산 대책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민 정책도 좀 확실하게 파격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이 시장의 트렌드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인구 문제고 그 인구로 인해서 그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저출생과 이민 정책이 조금 부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김준우 지점장께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저PBR주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확장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계세요? PBR 한 0.1배. 2배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은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근데 0.5배 이상 되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말고 네. 있다고 보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아까 최성환 대표님 말씀하신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 방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주환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데 근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ROE를 떼어보면은 이제 그 너무 큰 땅을 갖고 있다든가 이게 과연 유동화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이제 경쟁자가 많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공장 부지라든가 이거 기자재를 뭐 팔 수도 없는 부분 저도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약간 회의적이라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지주사는 당연히 은행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레스 사태라든가 이복호 원장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배상하라는 얘기까지 방송에서 했었고 그래서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될 수도 있고 또 FF 부실이라든가 뭐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해서 은행이 과연 지주사에서 이제 정부 정책한다고 이제 그런 주주 환원, 자산 소각 뭐 얼마나 그런 여력이 있겠는가 은행 건전성 문제도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바닥권을 완전히 탈피한다면은 저는 1배까지 딱 채워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상승세는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세론도 한번 나올 거고 물론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모멘트 이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대기업 지주사들이라든가 뭐 은행 보험 정도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고 진짜 ROE 상승이 가능한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선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월 총선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저PBR의 그 트렌드가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세부적으로 그런 정책 모멘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정책 모멘텀의 연속성이라던가 좀 특히 좀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은 정책 테마 어떤 쪽 좀 보세요? 4월 총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 공약을 찾아봤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봤더니 이 가장 강력한 건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 뭐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저출산도 있지만 그게 이제 워낙 강력할 것 같고요. 늘봄 학교 확대라든지 돌봄 확대가 이제 저희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고 서민금융이라든지 서민금융 그러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키겠다라든지 오늘의 상품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이제 살려서 카드 사용액을 증가시켜서 소득공제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해서 이제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민주당 후보 요양병원 간병비라든지 건강보험 급여화 사실 이제 실버에 대한 공약이 좀 셌었고, 그리고 서해안 철도 공약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출산 테마주에 대한 부분,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지하화라든지 철도 지하라든지 서해안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주들이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대에 대한 뭐 이제 교육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사실 테마성일 가능성이 좀 약간 농후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정책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다 저출산은 이제 이건 정책뿐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있고요. 나머지들은 약간 좀 짧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약들을 조금 뜯어보셨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만하고 증시가 반응을 하겠다, 연속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은 좀 저출생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특집 서리호 주도주를 찾아라. 첫 번째 정책 키워드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예상 행보를 따라가 봤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키워드로 세 분이 꼽아주신 탑픽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삼성물산, 최성환 대표 제주은행,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 현대차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김준우 지점장의 저 PBR주 탑픽으로 삼성물산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뭐 지주사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삼성물산을 픽하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게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맞춰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시총 상위의 대형사 지주사라던가 뭐 보험주, 은행주 그리고 ROE가 높고 유동금이 많아서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물론 뭐 2심, 3심이 남았지만 어쨌건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법적인 그 카본 리스크는 좀 덜어냈다고 보고 또 근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CLSA나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좋은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 ETF들도 그래서 이런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ETF 수급들이 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이제 막 경영권 승계도 좀 이제 법원 판결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예전에 보면 자녀한테는 그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더 이상 지주사라고 해서 저평가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 한번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삼성물산 가져와 주셨고 최성환 대표께서는 앞서서도 이제 은행, 보험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제주은행이 탑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은행주 가운데서 제주은행의 차별화된 매력도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뭐 금융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중은행 5개의 시중은행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인가해주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하면 1분기 안에 이 시중은행으로서의 그런 인가가 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제주은행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네. 시중은행에 대한 그런 전환 요건을 이미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인가 신청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런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신한금융지주가 대주주로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시중은행을 2개 회사를 다 전부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적당한 시점에 이 제주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제주은행이 상당히 그런 그 매물로서의 그런 역할을 많이 그 시중에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주은행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한금융주주가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단일가에 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통 물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품절주로서의 그런 가치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투기 과열로 인해서 3일간의 그런 단일가 기간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전한 조정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악재들까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설 지나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0일경부터는 굉장히 좀 급등세를 주다가 지금 잠시 좀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PBR을 키워드로 선정된 탑픽, 지금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삼성물산, 최성환 대표께서는 제주은행을 소개해 주셨는데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현대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가장 최근에 보면 가장 좀 세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갈 룸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토요타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토요타가 되게 큰 뭐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신고가 막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토요타 지분 구조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토요타 일가가 9.5%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 20%로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나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현대차에 비해서. 사실상 현대차가 뭐 인도 IP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자금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000억 아직 예측은 하고 있지만 1,000억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 다 재원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그 이유는 최근에 포드가 전기차 공장을 연기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이제 주주환원했던 뭐 이런 부분을 봐서 이제 주가가 반응했던 걸 보면은 자동차 회사 전체적으로도 이 현금 유동성을 이제 배당으로 하기 굉장히 좀 잘 구조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뭐 국가에서 강력한 추진한다. 과거의 소부장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좀 장기로 뭐 1번을 뭐 늘 보지만 이제 6개월 이상 갔던 걸 보면은 이제 시작이니까 뭐 살짝 조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집 설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 첫 번째 키워드 정부가 쏘아올린 정시부양, 증시부양, 한국증시 재평가 기대로 세 분이 꼽아주신 토픽 삼성물산과 제주은행 그리고 현대차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 대선으로 보는 설 이후 예상 주도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특집 설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대 트럼프 미 대선 레이스 본격화입니다. 지난 1월 15일 미국 주별 예비선거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3월 5일은 슈퍼 화요일로 15개 주의 경선이 예정돼 있고요. 7월과 8월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통해 12월 15일에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현재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인데요. 정책 방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섹터별 희비가 시시각각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을 슬로건으로 중산층 복원, 친환경 정책, 그리고 미국 내 투자 촉진을 꺼내들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떨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전 수입품 관세 적용, 그리고 전기차 전환 폐지, IRA 폐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갑진년 최대 불확실성 변수로 꼽히고 있는 미국 대선. 레이스 일정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섹터들의 행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특집 설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 두 번째 키워드 바이든 대 트럼프 미 대선 레이스 본격화입니다. 자,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미 대선입니다. 민주당 첫 경선에서 바이든이 압승을 하면서 재선 가도를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앞서 나가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이든의 재선이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 대선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해 나가야 할지 황재수 지점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이제 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제 60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이제 유권자에 대한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선거인단 하기 전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대통령 토론회도 있고 이런 데에서 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2월 17일 날 선거인단 투표 실질적인 이제 대통령 선거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붙는다라는 가정하에 뭐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붙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뭐 과거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이 아마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경제 불균형 해소에 대한 바이든 민주당 쪽에 대한 부분, 트럼프 공화당에 대해서 뭐 부자 감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공급망 확대, 자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생각하면
뭐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대중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뭐 굉장히 많이 걸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시장 매크로적인 환경은 좀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네. 말씀드릴 뭐 부분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누가 되든 뭐 확률에 대한 차이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한국은 이제 뭐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사실 뭐 그럴 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나 그래도 뭐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는 좀 공통적인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바이든, 트럼프 주 정책의 행보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또 교집합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 대선의 교집합의 틈새를 좀 공략을 해보겠다 하면 어떤 기회 요소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제가 또 한번 트럼프를 또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오, 그러셨어요? 네, 골프장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일단 사실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가를 잡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결국에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물가를 올리고 하면서 그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물가를 잡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은 이렇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한쪽으로 좀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전략들은 꾸준하게 이제 뭐 미국 쪽에서 가져갈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선거 시즌에 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지난 1월에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친미 인사가 당선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럼으로써 뭐 대만 해협 안에서의 그런 긴장이 좀 많이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최근에 뭐 북한의 행보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뭐 무력 도발이 더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많이는 이제 성숙해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주가가 뭐 그렇게 빠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뭐 또 언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방산주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가스 같은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도 일정 부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중국 견제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꼽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중국 견제에 따라서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으로 관련해서 뭐 경제 사이클이라던가 증시 환경이 뭐 확연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은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좀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모색을 해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 같은 경우는 중부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 익스포저 큰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컨대 보면은 미국이 인프라 재건축이라던가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여름이 짧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온도가 낮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이 거의 없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기존의 송배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배전 관련 기업들 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미국과 관련된 미국과 범서방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신브릭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중심의 뭐 치포 동맹 중심으로 한 그쪽 동맹이 있는데 우리가 지정학적 특성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신브릭스 쪽에 좀 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우리 미국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룸이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순수화학이나 철강이라든가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이 저 PBR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충분히 중국의 부양책이 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보고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막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런 종목들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움직임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 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뭐 반도체, 배터리, 뭐 한국의 정말 다양한 산업이 그 미국과 중국에 얽혀서 그 고래 싸움에 좀 새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참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증시 상황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좀 갑의 위치에서 이런 좀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찾아본다고 하면 주요 섹터 내에서 어떤 분야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지금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과연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정책이 워낙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이제 전통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에 대한 부분, 천연가스 시추라든지 개발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뭐 총동원하겠다, 정부 지원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뭐 파리 협정 뭐 재탈퇴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에서 이제 좀 멀어져가는 부분이 있고. 뭐 사실 또 대중무역 굉장히 강화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지금 무역폭 301호 대중국 수입 뭐 품목을 보면은 뭐 반도체, 기계, 뭐 자동차 이런 부분 뭐 25%씩 매기고 있고 뭐 기타 뭐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7% 농산물 뭐 화장품까지 25%를 매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 더 늘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과연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보고 이제 좀 강력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 둘이 공통적인 건 잘 못 찾겠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좀 방산 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뭐 누가 되는 거 예측 때문에 이제 반도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데서 이제 키워드가 조금 뽑히기는 했는데 두 번째 지금 미 대선 레이스의 예상 행보를 따라가서 여기서 기회를 주신 세 분의 탑픽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 보면요.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성일하이텍, 최성환 대표 파이버프로, 황재수 지점장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는데 자, 먼저 LIG 넥스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산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LIG 넥스원을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된다면 뭐 경쟁적으로 어떤 게 될까라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가 됐을 경우 방산준 더 뭐 좀 정책이 굉장히 좀 세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떠나서도 사실 지금 전쟁이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천궁 2를 이제 최근에 4조 원 이상의 뭐 부분이 과연 왜 이때 했을까 이제 작년 11월에 했던 걸 이제 공개했던 부분이 사실 민감했던 부분이긴 하고 총선에 대한 부분인가에 대한 민감성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LIG 넥스원 작년 신규 수주 그러니까 23년도 4분기만 8.2조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벌써 뭐 19조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60%나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굉장하게 뭐 지금 뭐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4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실적 쇼크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또 뜯어보면은 인도네시아 무전 사업부에 대한 건이 2,500억.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은 부분이 이제 이연된 게 1분기로 이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1분기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좀 강력한 부분이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권도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면 뭐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성환 대표의 파이버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통신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황 지점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그 4조 2천억 원 사우디에 천궁2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천궁2에 이제 이 파이버 프로의 그 관성 항법 장치가 이제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가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편광 제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직진하는 그 뭐 속도라든지 어떤 그 파장 같은 것들을 제어함으로써 미사일의 그런 위치라든지 속도 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이로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무기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기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쪽에도 납품이 시작됐고요. 앞으로는 그 UAM이라고 해서 무인
그 도심 무인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자이로 센서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산에서 LRG넥스원과 파이버 프로 연결고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우 지점장의 종목인데 성일하이텍입니다. 미국에서 좀 집안을 넓혀가는 그런 회사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매력도 있을까요? 네,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랐던 상승 흐름을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가 안 좋을 수 있다, 전기차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가는 방향의 대세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큰 물줄기는 뭐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폴란드나 헝가리 공장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폐배터리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글로벌하게 5개 정도 있는데 중국 업체가 3개고 벨기에 유미코가 있고 우리나라 성일하이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또 미국에서 또 조지아랑 그 인디애나에 대한 공장을 또 짓고 있거든요. 2025년에 가동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런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중국계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원자재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중 제재가 좀 어차피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대중 제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도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흐름에서 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이미 좀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로 좀 기회를 엿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AI 키워드로 보는 예상 주도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생성형 AI 잠재력 어디까지 진화할까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자료에 따르면 AI 시스템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AI 기기, 광고 등의 수요로 10년간 매년 42% 확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5조 원 규모를 전망했는데요. 이는 2002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 30배 넘게 커지는 규모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AI 반도체 기술력을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엇갈리고 있고요. 플리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 AI 챗봇 관련주가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핫 키워드죠. AI 규제가 꼽히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확장 능력으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생성형 AI, 각각의 산업과 AI 결합으로 부상할 새로운 성장주들의 갑진년 도약 행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생성형 AI 잠재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관련주 가운데서 세 분의 탑픽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우 지점장 네이버, 최성환 대표 인탑스, 황재수 지점장 플리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AI와 가장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이버 어떤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올해 보면 실적도 이제 포워드 기준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최소 2조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총이 한 40조 언더 정도 되는데 PBR로 보면 한 1.3, 4배, 펀 한 23배, 24배인데 그래도 성장주라는 성장주라는 특성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도 밸류가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반도체처럼 이제 약간 한 달이 건너서 관점이고보다는 직접적으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관련주가 좀 요즘 테마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게 AI 좀 포털 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서 네이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로버 X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많이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최근에 보면 또 그런 네이버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 좀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네이버가 좀 가장 우리가 AI를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성환 대표 인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밸류체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올해 서비스 로봇 시장이 개화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현대차에서 투자한 미국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챗 GPT를 이 강아지 안에다가 탑재를 했더니 맹인 안내견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NYPD 그러니까 뉴욕 경찰에 경찰견으로 활용이 되면서 인지를 잡고 있는 그런 범인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 로봇들에 GPT가 탑재가 되면서
여러 분야의 비즈니스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인탑스 경우에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서빙 로봇을 연간 5,000대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10,000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탑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황재수 지점장의 플리터 보겠습니다. 매력 포인트 바로 만나볼까요? 뭐 AI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좀 가장 우리랑 좀 직접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갤럭시도 그렇지만은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변환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주 볼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가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보이는 게 언어로 또 이제 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언어에 대한 부분이 또 학습, 뭐 교육, 뭐 법률, 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먼저 와서 사실 실적 좀 가시화가 다른 쪽보다는 좀 먼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성환 리서치아름 대표, 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준우 DB금융투자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진년 청룡의 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 변수가 가득한 한 해입니다. 올해도 한국경제TV와 함께 불확실성 변수들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집 서리호 주도주를 찾아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